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혜일 교수님의 강의를 이어서 제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름이 최종호입니다. 4주차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을 하고 수업을 하면 좋을 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할 수업은 네 번째,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말한 한비입니다. 한비. 여러분 교재 내용도 있었겠습니다만 한비가 이렇게 잘생겼네요. 한비는 기원전이죠.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의 공자로 법치주의를 주창하였다. 저서로는 한비자는 한비 사후에 그 일파들이 정리한 것이다. 한비는 임금이 신하를 다스리는 방법과 법을 운용하는 방법을 논했다. 임금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과 형과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다. 여기서 한비자, 자라는 것은 존칭이죠. 공자, 맹자, 순자 할 때 자자가 존칭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자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들자, 자식자, 귀자, 자시자, 자정을 알립니다 할 때, 그대자, 존칭자, 구기자, 결명자 할 때 시자, 정자, 액자 할 때 허사자, 순자, 미자 할 때 이거는 아들을 기대하는 글자죠. 이렇게 자자가 여러 가지 쓰이는데 한비자 할 때 자자는 존칭으로 썼다. 근데 이제 논에 보면 자활 하면은 자활은 공자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전국시대 이전에는 춘추시대죠. 춘추시대. 춘추시대는 누가 살았느냐? 공자가 살았습니다. 춘추시대는 오국입니다. 큰 나라가 오국입니다.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중간에 진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초나라, 동쪽에 연나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제나라, 이렇게 크게 다섯 나라가 있고, 이때 공자가 살았죠. 공자가 지은 역사책이 뭡니까? 춘추죠. 춘추. 사마천이 왜 궁형을 당해서도 사기를 지었는가? 아버지가 유언으로 너는 우리가 성씨가 사마시다. 역사를 관장하는 성씨다. 너는 공자의 춘추에 버금가는 역사책을 지어라 해서 사기를 짓죠. 이 춘추시대에 공자가 살았다. 전국시대와 춘추시대의 차이는 뭐냐? 춘추시대는 명분이 있던 시대였다. 춘추를 읽어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사람 죽습니다. 또 저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한다. 사람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 같은 나쁜 사람도 끝까지 살고 명분이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전국시대는 다시 말해서 힘세고 말 잘하고 돈 있는 사람이 최고의 시대가 된 거죠. 그 시대에 누가 살았느냐? 맹자가 살았다. 그래서 맹자를 보면은 맹자를 공자에 버금가는 아성이라 하지만은 맹자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만약에 전국시대에 맹자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단추를 반대로 읽는 그런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맹자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국시대가 왜 전국시대 됐느냐?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보면은 주나라, 이게 주나라거든요. 전체에서 주나라의 진왕, 진나라 대부, 진나라에 있는 대부들이 위사, 조적, 한근 이 세 사람이 우리도 왕 되게 해주세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국에서 이 천자가 힘이 없으니까 겁먹고 해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칠국으로 바뀐 거죠.
칠국으로 바뀌면서 주나라 위열왕 제위 23년부터 해락하는 날부터 전국시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마강원 자치통감을 지을 때 저 상고대로 짓지 않고 바로 해락하는 고 주나라 위열왕 23년부터 시작을 하죠. 역사의 시작을. 자, 그러면 여러분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알겠죠? 전국시대에 누가 살았다? 맹자가 살았고, 또 전국시대 말기에 누가 살았다? 한비자가 살았다. 예. 한비자를 이야기한다면 순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순자는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그죠? 사람의 성품은 악하다. 악하니까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고, 맹자는 사람의 성품은 착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고자는 왜 여기 있느냐? 고자는 이기주의자지요. 묵자는 박애주의자고, 그래도 다 차자가 들어갔죠. 고자가 맹자에게 성선설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다. 그런데 물을 동쪽으로 터뜨리면 동쪽으로 흐르고, 물을 서쪽으로 흐르게 하면 서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악으로 이끌면 악으로 갈 수 있고, 선으로 이끌면 선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의 성품은 성선이 될 수도 있고 성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고자가 물의 논리로 맹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맹자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 물이 동쪽으로 터뜨리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터뜨리면 서쪽으로 가지. 그런데 니는 물이 위쪽으로 가는 거 봤나? 위로? 물은 아래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의 성품은 착하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밖에 안 흘러. 위로 올라가는 것은 억지로 올려야 되는 거지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맹자가 고자에게 성선설을 논리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예. 순자의 성악설은 왜 순자도 여러분 순자잖아요. 예. 순자가 성악설을 이야기했다 해가 순자가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예. 순자는 사람의 성품은 악하다 했는데 순자는 대상을 동물까지 본 거죠. 동물에도 이목구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패도 정치,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게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법가가 나오게 된 거고, 맹자는 사람의 성품은 착하기 때문에 왕도 정치, 덕으로 다스리고 인의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덕으로 다스리고 인의로 다스려야 되는 데서는 항상 뭐예요? 항산. 제일 먼저 빵이 중요하다. 민생고를 해결해라.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환과 고독이죠. 호라비, 과부과 독신. 이거는 뭐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죽었다. 호라비. 그게 아닙니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 과부는 늙어서 남편이 없는 것. 과는 어려서 부모가 없는 것. 독신은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 불쌍한 사람이죠. 가장 이 사람들을 먼저 해결해줘라. 이게 바로 맹자의 왕도 정치죠. 요즘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다 우리 백성의 세금으로 가지고 이 사람들 길을 안내해 주고 하잖아요. 환과 고독을 도와주는 거죠. 예. 우리가 순자가 남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출어람 청어람, 이 순자의 권학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으나 남색보다 푸르다. 첨색은 쪽빛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그 제자는 그 스승 밑에 나왔지만은 그 스승보다 뛰어나다 할 때의 청출어람, 혹은 청어람 했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게 그 권학문에 보면 재밌어요. 청출어람 청어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으나 남색보다 푸르고.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물은 뭡니까? 어디서 나왔어? 자, 얼음은 물에서 나왔으나 뭐예요? 물보다 작다. 그 밑에 구절이 있어요. 더 쉬운데, 그죠? 예. 얼음은 물에서 나왔으나 물보다 작다. 요 대꾸로 나온 구절입니다. 예, 이제 순자를 알기 위해서 순자가 시대는 전국시대다. 자, 뭐요? 한비자를 알기 위해서 한비자는 순자의 법과 사상을 이었다. 순자는 왜 법과 사상을 강조했느냐? 성악설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 대응하는 맹자는 왕도 정치,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사람의 성품은 착하기 때문에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다. 순자의 권학문에는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고전에서 만나는 리더, 사람 다스리는 법을 말한 한비, 부국, 강병, 나라는 부유하게, 병사는 강하게. 그죠? 그 다음에 신상필벌. 예,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글자가 나오면 당황하는데 상벌은 알죠? 필은 알죠? 반드시 벌을 주면 뭐예요? 앞에는 반드시 상을 주는 거죠. 믿을 신자는 반드시 필자의 뜻이죠. 상 줄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준다. 신상필벌. 벌 나왔죠? 뭡니까? 강병 나왔죠? 이게 뭡니까? 법가죠. 법가. 법가. 자, 한비자의 뭡니까? 순자의 성악설을 이어 한비자가 성악설에 나오는 법을 주장했다. 이 한비자가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진시황의 이 법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을 활용했다. 진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 등장합니까? 한나라 등장하죠. 한나라 유방 고조가 등장하죠. 유방이 등장하면서 뭡니까? 맹자의 왕도 정치를 수용하죠. 예. 자, 한비자, 기원전의 인물입니다. 그죠? 한나라 왕족, 아까 한위조 나오죠? 예, 한위조, 한나라. 예. 진나라에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 예. 한나라의 왕족 출시다. 예. 순자의 제자다. 이사와 동문수학했다. 이사는 누구냐? 진시황의 오른팔이었죠? 이사. 이사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진나라 진시황이 신하들 도는데 어떤 신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나라 출신이 아닌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할 경우에 자기 나라로 재물을 빼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진나라 출신 외의 사람은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진왕이 우리나라 출신 아닌 사람 짐 싸가. 그러니까 이사가 짐을 싸면서 진황 주객서, 진황이 객을 쫓아내는 데에 대한 글을 남깁니다. 진황, 당신 옆에 있는 미인이 진나라 출신입니까? 당신은 좋아하는 음악이 진나라 음악입니까? 당신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가 진나라 개입니까? 진나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신하만 진나라 출신 아니라고 쫓아내려 합니까? 그 유명한 진황 주객서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그거를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다시 수용하죠. 수용하나 결국은 뭡니까? 진나라가 망하게 한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이사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사가 바로 진시황 옥세에 소전의 글씨를 쓴 사람이 바로 이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비가 친한 친구도 벌써 같이 공부한 이사도 대단한 인물이었죠. 예. 진황, 진시황, 처음으로 황제가 돼서 시황이죠. 이름이 정이죠. 예. 뭐 여불이의 아들이라 이런 설이 있죠. 예. 한비자의 고분과 오두편에 진왕 정에게 유세한 초견진편, 처음으로 진나라를 보게 된 데 대한 그 내용을 썼는 글이 초견진편, 진시황에게 내가 처음에 와보이 당신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한비자와 상황의 최후, 한비자와 상황의 최후라는 것은 최후는 비참했다는 거죠. 한비자는 유명한 세난이라는 게 있어요. 유세란 어렵다. 유세란 어렵다. 세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나라 그 왕이 그 부자가 집에 담이 무너졌어. 그럼 옆집 아저씨가 그 주인 보고 아이고 담 무너지는 거 안 싸우면 도둑 들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집의 아들도 아빠 담 안 싸우면 도둑 들 건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드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고는 야 니는 천재다. 왜 그리 성견지명이 있노? 하고는 누굴 의심하겠어요? 옆집 아저씨를 의심하죠. 그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무공이라는 사람이
자꾸 북쪽 오랑캐가 침범하니까 예, 백성들에게 오랑캐들이 뭐 훔치러 오면은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있어라. 소를 몰고 가든 뭘 몰고 가든 가만둬 있어라. 뭐 마음껏 훔쳐갈 수 있어. 게다가 나중에 오랑캐를 사위로 삼죠. 예, 자기 딸을 줘. 야, 우리 장인 짱이다. 이렇게 완전히 관계를 맺어놓고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무력이 강해졌는데 어디를 칠까 하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대부 관기사라는 사람이 저욕하고는 오랑캐를 쳐야죠. 이러니까 임금이 오랑캐는 뭐 내 사위인데 니 친다 그러면 되나 하고 관기사를 죽여버리죠. 예. 죽여버리자 사위는 어디 됩니까? 우리 장인 짱짱이다 이래 됐겠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오랑캐를 섬멸해서 박살냅니다. 싹 짜그리 다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 조그만한 거는 의심을 가지고 큰 거는 죽임을 당한다. 예? 그래서 처지즉 나냐요 비지즉 나냐라. 알매 처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알매 처하기가 어렵다. 예? 아는 것이 우리는 보통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아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알매 처하기 어렵다. 내부 관계사가 아니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다 오랑캐를 쳐야 된다고 말할 건데 관계사가 너무 말을 빨리 하는 바람에 죽었다. 유세라는 건 참 어렵다. 세난인데 결국 한비자도 결국 유세로 죽음을 당하죠. 상황은 누구냐? 상황은 진나라가 원래는 저 서쪽에서 5나라 5국 춘추시대 때는 진나라는 정말 초라한 나라였죠. 땅은 있어도 크기는 있어도 힘으로서도 중간 진나라에 밀렸고 나중에 춘추시대에 넘어와서도 진나라는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서쪽에. 그래서 칠국이 뭐 해가 바뀌면 동맹을 맺잖아요. 동맹을 맺는데 저 진나라는 촌놈이라고 끼워주지도 않아. 칠국이 해맹을 하는 게 아니고 육국만 해맹을 해. 그러자 제일 열받은 사람이 진나라 효공이다. 이때 효공. 효공대에 와서 열받아서 효공이 천하의 인재를 모은 거죠. 진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은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효공이 인재를 등용시켜서 진시황의 막강한 나라가 될 때까지 제일 시발점은 진나라 효공이죠. 이 효공 때 등장한 인물이 상황입니다. 상황. 상황을 등용하니까 상황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고 선포를 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남문에다가 장대를 하나 딱 세워놓고 이거를 동문으로 옮기면은 금을 10금의 금을 주겠다. 열량의 금을 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주 사람 뭐 미쳤나 하고 보지도 않아. 그래서 다시 상황이 남문에서 동문으로 옮기면 50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친 척하고는 들고 갖다 놨단 말이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50금을 주고 법을 선포합니다. 뭡니까? 저 상황의 말은 믿을만하다. 됐죠? 근데 1년 만에 딱 한 명이 걸려들었는데 그게 누구냐? 태자라, 태자. 태자가 걸려들었어요. 어떻게? 법을 줘야 되지만 태자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태자의 스승인 공손가. 공손가를 이마에 문신을 넣었어. 태자의 스승 되려고 하면 그 사람 참 명예로 사는 사람인데 이마에 문신을 넣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자존심 무너지죠. 그래가지고 두문불출을 해. 문을 닫고 나가지도 않아. 그러고 효공이 죽자 태자하고 모의해가지고 상을 죽이죠. 상이 도망가다가 마지막 최후로 죽게 되죠.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최후는 비참했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법과와 춘추 전국시대 수주대토 거루턱을 지키다가 거루턱을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우리 잘 아는 고사죠. 농부가 밭을 갈다니까 그 거루턱에 토끼가 달려가지고 머리를 박고 죽는 거야. 그래 농부 야 이거 웬일 하고는 농부 밭도 안 깔고 그 다음 타자 와서 거루턱에 토끼가 머리가 박고 죽기를 기다리죠. 옵니까 안 오죠. 근데 저는 이걸 토끼를 체험을 해봤어요. 토끼를 키웠는데 넓은 공간에 키워보니까
사람을 놀라면 사정없이 달려요. 뒷다리가 3배나 기니까 엄청 빠르게 달려. 야, 저속도로 달리면 정말 머리를 박아 죽겠다. 예, 수주대토. 바보 같은 행동이죠. 예. 여기서 내가 중국의 수주대토에 대한 원문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했는가? 예. 노출지면적 수근, 지면에 노출된 나무 뿌리다 말이죠. 수근, 원비유, 희도 불경과 노력이 득도 성공적 요행심리, 노력을 하지도 않고 성공을 기다리는 요행한 심리를 비유해서 썼다 말이죠. 노력도 않고 그냥 와서 박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변통이라는 거죠. 예? 변통을 모르는 게 상황이 돌아가는 변통을 모른다. 예. 이 한비자 5에서 나온다. 그죠? 오두에 나온다. 오두에 나오는 거다. 변통을 모른다. 이게 바로 수주대토. 변통성이 없다 하는 걸 이야기했다. 뭐 한비자라는 책은 여러분이 한번 도서관에서 읽어보시기, 뭐 한두 권을 빌려서 여러분 그 내용을 좀 더 확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비자의 3가지 주제에 일관되게 논하고 있죠. 그 한비자는 법치주의, 법, 권력의 장악, 세, 군주의 통치, 술. 한비자는 법, 세, 술 이 3가지를 가지고 아주 자기의 논리를 엮어나갔죠. 법은 뭐예요? 효공. 앞에 나왔죠? 천하의 인재를 모은 효공, 상을 통해서 삼장지목, 그죠? 막대를 옮기고 법을 선포하는. 그래가지고 태자가 걸려들었다. 그래서 상황이 죽었다. 왕성가를 문신 넣었다. 세는 그러니까 이 법은 그 상황의 법을 따랐고, 세는 신도라는 사람의 세를 따랐고, 술은 신불해라는 사람의 술을 배웠다. 그러니까 한비자가 자기 혼자 이 법가를 추구한 게 아니고 법, 세, 술을 법은 상황에서, 세는 신도에서, 술은 신불해에서 방법을 익혔다. 그죠? 한비자 읽기 수집한 이야기는 군주 앞에서 유세하고 논증의 근거로 삼았다. 절대군주의 자리에 민주주의의 유권자, 정치 권력자, 지도자를 대입시켰다. 예? 우리가 이 내용에서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한비자의 보조자료, 법치. 자, 법 뭡니까? 상황의 법, 신도의 세, 신불의 술, 법, 세, 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법치, 사랑과 미움을 넘는다. 사랑과 미움을 넘는다. 법치의 핵심은 공을 세우면 반드시 포상을 받고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한다는 신상필벌에 있다. 천민이나 노예라 해서 공을 세웠는데 포상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귀족이나 군주의 친인척이라 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피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그 삼국지하는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을 처단하잖아요. 사랑과 미움은 법으로서 사랑과 미움을 넘어야 된다. 울면서도 죽여야 된다. 시범 케이스로. 그게 법치다. 곡양의 술찬. 무엇을 일러 작은 충성이라는가? 초나라 공왕이 진나라 여공에 맞서 은능에 싸운 적이 있는데 초나라 군대가 패하고 공왕은 눈을 다쳤다.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사마반이 목이 말라 마실 것을 찾았다. 시중들 든 곡양이 술잔을 가져와 올렸다. 우리 그 곡시가 성시입니다. 우리 그 뭡니까 공자의 춘추에 보면은 좌시전, 춘추 좌전
공양전, 곡양전 해가지고 3전 할 때 복시가 나오죠. 예. 자반이 말했다. 에이 치워라. 술 아니야. 곡양이 말했다. 술 아닙니다. 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반은 잔을 받아 마셨다. 결국 취하고 말았다. 전투가 끝난 뒤 공왕은 다시 한번 공격하기 위해 사람을 시켜 사마자반을 불렀다. 사마자반은 심장이 아프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공왕은 수레를 타고 직접 사마자반의 장막에 들어가 보았다가 확 풍기는 술 냄새를 맡고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싸움에서 과인은 임금 자신을 말하죠. 과덕지, 덕이 부족한 사람, 겸사죠. 친히 부상을 입었으니 의지할 자는 사마밖에 없다. 그런데 사마가 이렇게 취했으니 이는 초나라의 사직의 일을 잊고 우리의 백성을 전혀 돌볼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는 군사를 돌려 퇴각한 뒤 사마자반의 목을 베어 그의 죽음을 군중들 앞에 내걸었다. 뭐예요? 아까 업참마속과 같은 거죠. 법을 우선시한다. 법을. 사랑과 미움을 넘어섰다. 사랑하지만은 나라를 위해서는 죽일 수밖에 없는 법. 그 다음에 술, 통치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뭡니까? 사람이 물같이 바람같이 그래서 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딱 끊을 때는 끊어야고 그 맺은 맛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리더는 다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잘 빌리는 사람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만능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죠. 예. 우리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찬종 씨라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분은 3고시를 다 합격했죠. 대통령을 하면 시험으로 합격할 수 있죠. 대통령이 안 됐죠. 왜 그러냐? 너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을 기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비자에는 춘추시대의 제나라의 명제상이던 관중과 포숙, 관포지교죠. 서풍이 먼 곳에까지 정벌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잃었으나 늙은 말과 개미의 지혜를 빌려 길을 찾았다는 일화가 나온다. 네. 늙은 말은 늘 가던 길이니까 그 길을 안다 이 말이죠. 네. 이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누굽니까? 노래꾼 장사익 씨 찔레꽃 노래 있잖아요. 찔레꽃. 고려장 어머니가 70이 넘어서 아들이 산에 어머니를 버리러 갑니다. 지게를 지고 가는데 아들은 슬퍼 가는데 엄마가 갑작스레 막 나무를 자꾸 꺾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보고 짜증을 내는 거야. 가뜩이라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 자꾸 왜 나무를 와 꺾어 놓느냐 하니까 네 아들아, 네 돌아갈 때 길을 잃을까 싶어서 내가 이 나무를 꺾어가 길 표시를 해놓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혜를 그래서 늙은이에게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맹자의 3달존에 세 가지 사람을 높여라. 조정에서는 막여 벼슬 높은 사람이 최고. 향당에는 막여치, 마을에서 나이 많은 사람 최고, 보세장면에는 막여덕, 세상에는 덕이 높은 사람이 최고다. 이 세 사람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지혜를 찾기 위한 거죠. 향당에는 막여치, 마을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동 출신 도백이, 안동 출신 도지사가 고향만 가면 두드려 맞고 오는 거야. 그럼 도의 감찰을 가지고 말을 한 뒤집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거라. 동네 가서 어른한테 두드려 맞고 온 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향당에 막였지. 나이 많은 사람 존경하고 우리가 경로석을 우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인생 경륜이 다 쌓여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 콩깍지 씌가지고 결혼한다 해놓고는 결혼해가지고는 며칠 지나서 심각하게 부모한테 찾아오죠. 아유 우리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부모는 뭐라 합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야, 아들이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게 경륜이죠, 경륜. 자, 한추와 번저, 자기를 버려 꾀를 버린다. 제나라 경공이 발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소식을 전하는 파발이 나라 도읍에서
달려와 경공을 배하라고 이렇게 말했다. 안영 선생이 위급하셔서 곧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께서 임종을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공은 급하게 벌떡 일어났는데 파발이 또 도착했다. 경공이 지시했다. 빨리 수레에 번저를 메고 마부 한추로 하여금 몰도록 하라. 수를 타고 몇백 걸음 달려가 마부가 말을 빨리 몰지 않는다고 여긴 경공은 고삐를 빼앗아 대신 몰았다. 다시 몇백 걸음을 달려가다가 말이 잘못 달린다고 여긴 경공은 마차를 버리고 맨발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번저처럼 좋은 말과 한 주처럼 뛰어난 마부가 모는 수레조차 자신이 맨발로 뛰는 것보다 못하다고 여긴 것이다. 리더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늘 지혜로운 전문가와 능력 있는 전문가에 목말라는 사람이다. 그는 전문가에게 과감하고 절대적으로 권한을 위임한다. 그는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의인 막용. 사람을 등용할 때는 믿고 등용하고 등용하고는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마라. 하는 말 있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물을 자기의 적재적소에 잘 등용하느냐. 전두환 대통령이 평가를 후대 평가를 아주 나쁘게 하지만은 인재 등용은 매우 훌륭한 인재를 많이 등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새로 보겠습니다. 권력. 홀로 외로움을 이겨내다. 홀로 외로움을 이겨내다. 자, 장자는 들놀이 가는 사람들은 새끼 도시락만 준비해 나갔다가 와도 배가 든든하지만 백리를 가는 사람은 밤새워 방아를 찧어 식량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를 가는 사람은 석 달치 식량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더는 먼 길을 가야 할 사람이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버탈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길을 갈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용의 등에 올라타는데 권력의 등에 업은 성공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떤 운명이 이들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일까? 예? 그는 말기는 뻔하다 이 말이죠. 홀로 외로움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적었어요. 영웅은 우리 술 마실 때 상대가 부어주지 않을 때 자기 혼자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킬 때 영웅은 자작한다. 영웅은 내 혼자 술을 마신다. 나도 영웅이다 하고 자작한다는 거지만 사실상은 영웅이라는 것 뒤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외로움이 달려 있는 거죠. 내 혼자 다 모든 일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서 영웅이라는 게 또 한자가 재밌는 게 위에 풀초죠. 인물지에 보면은 풀의 최고가 영입니다. 또 짐승의 최고가 웅입니다. 그러니까 풀과 짐승의 최고를 영자 웅자를 모아서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웅이라는 것은 풀과 짐승에서 최고를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영공과 미자하, 영린, 용의 등에 올라타다. 영린이라는 것은 용의 목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꼭 건들리면 아주 용이 화가 낸다면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마자하라는 어여쁜 소년이 위영공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위영공이 부인이 뭡니까? 남자죠. 바람둥이 남자, 여자. 공자가 남자를 만났다고 자로가 의심을 하니까 천염지라 하늘에도 맹세코 난 그런 일 없다. 난 불륜관계 아니다 하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령공이 사랑을 받고 있었다. 위나라 법에는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탄 사람은 용서 없이 발을 끊는 형을 받게 되어 있었다. 감히 임금의 것을. 그렇죠? 절대 지존이니까. 그런데 미자하는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의 명령이라고 속이고서 임금의 수레를 타고 갔다. 그것을 들은 영공은 죄를 묻기는커녕 크게 칭찬하였던 것이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고속도로에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차가 잡았어. 잡고 나니까 그 운전기사가 지금 내 딸이 지금 위급해요. 죽어가요. 이래가지고 오히려 경찰이 앞에서 에스코스트 해가지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제 발이 잘리는 것도 있고 있었으니 높이 평가한 거죠. 또 어느 날 영공을 모시고 과일밭으로 산책을 나간 일이 있었다. 복숭아를 먹던 미자하는 너무나도 복숭아가 맛있는지라 먹다 남은 반을 영공에게 권했다. 그래서 영공이 말했다.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나. 자기가 먹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를 먹게 권하다니. 그러나 이윽고 미자의 얼굴이 못해져 가지고 못생기자 못해져 가자 영공의 사랑도 식어갔다. 이렇게 되자 영공은 미자가 앞서 한 일들을 괘씸해졌다. 이놈이 거짓말로 내 수레를 타고 간 적이 있었다. 또 언젠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일도 있다. 미자가 한 행동은 하나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서 칭찬받고 뒤에는 죄를 쓰게 되었다. 단지 영공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것이다. 좋을 때는 다 줬다가 미울 때는 거의 다 싫은 거죠. 그거 뭡니까? 그 연인들이 싫을 때는 그 신발도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새 남편. 아까 얘기했죠. 유세란 어렵다 한비자. 비지지 나냐요 처지즉 나냐라.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알매 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공이 그 이야기에 뭡니까 대보관계사가 먼저 이야기가 죽었다. 이렇게 잘 아는 한비자도 결국은 유세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이를테면 미자하는 왕의 총애를 얻어 왕의 등짝 위에 올라탄 셈이 되었다. 그죠? 그때가 뭐였습니까? 용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물론 궁정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한관, 시종 등은 군주의 비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영린이 될 것이다. 절대 영린을 건드리서는 안 된다. 자, 네 번째 계획을 보겠습니다. 용의 등에 올라타다. 고분이라는 제목의 고라는 건 외로울 고자죠.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인 개혁가를 말하고 분할 분자는 기득권 세력이 군주를 등에 업고 정치를 멋대로 농단해 나갈 나라가 망할 처지로 몰고 가는 현실을 보고 있는 개혁가의 비분경계한 심정을 말한다. 고분이라는 글은 한비자의 저작에서 가장 중요한 글 가운데 한 편이다. 한비자가 고분에서 개혁가와 권세가에 대해 비교한 내용을 보자. 군주와의 관계에서 가깝지 않은 사람이 군주 가까이에서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는 자와 맞선다면 그건 안 되죠. 절대 권력자의 친한 사람하고 맞서서는 안 된다. 새로 조정에 나온 이가 군주와 오랫동안 친숙한 관계를 맺은 자와 맞선다면 또 안 되죠. 임금과 친한 사람을 내가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주의 뜻을 거슬리는 이가 군주의 기호에 맞출 줄 아는 이와 또 맞선다면 성살이 없다. 군주에 거슬리는 사람하고는 뭐 이야기를 하든 아까 마찬가지잖아요. 미움틀이 있으니까 결국은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지위도 가볍고 신분도 낮은 이가 지위도 무겁고 신분도 귀한 이와 맞선다면 성살이 없다. 간혹 이런 사람 있죠. 자기는 막 지갑에 수첩에 판검사 명단이 쫙 있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별론데 자기는 막 이런 아는 사람이 많대. 그는 자기 혼자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다섯 번째, 오직 자신의 입밖에 없는 이가 온 나라의 입의 칭송을 받는 이와 맞선다면 성산이 없다. 그죠?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나라의 유명한 통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붙었다? 적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대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고분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절대자와 측근이나 가까이 지낸 사람하고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또 절대자의 힘에 대해서 대항하려 하지 마라. 그죠? 그게 그 고분편에서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절대자에 대한 거슬림을 줘가지고 나에게 화를 초래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비자는 비록 세난으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한비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힘이 있는 절대자의 영린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영린을 건드려서 나의 화를 자초하지 마라.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가지를 말든가 갔을 경우는
건드리지 말라 하는 게 한비자의 견해죠. 예,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시의 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